저는 일배 폐쇄는 일종의 어그로용이에요. 일배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지만 일배화되었다. 자기네들도 모르게 일배 문화를 이렇게 공기 중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일배의 문화를 소비하는 거죠. 일단 민주화 운동권 세력을 무너지는 걸 보고 싶다는 게 일단 1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고, 일배 폐쇄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배포되는 것들을 막는 그 어떤 방어 장치도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원래 정영진 앵커님이 그 이쪽 계열에서는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빛과 소금이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빨개지신. 이번 시간은 젊은 정치인들 혹은 뭐 젊은 세대를 잘 연구하는 분들을 모시고 최근에 그 청년들의 뭐 혐오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 과연 왜 그런지 저는 이미 또 기성세대가 돼서 이해 못할 수가 있으니까 젊은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윤경 기자도 뭐 저랑 거의 같은 세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젊은 분들 모셔봅니다. 전국 대학생위원회 진보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박태훈 준비위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건 오늘 이제 특별히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혹시 몇 년생쯤 되실까요? 92년생인데요. 92년. 대학생 사업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92년생. 예. 92년. 근데 92년생도 근데 나이가 없어요.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한- 네, 30대 중반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92년생. 자, 그리고 1020 극우가 온다라는 책을 쓰신 노무현 재단 온라인 혐오 대응 TF 위원이시죠? 정민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2001년생 정철입니다. 우와, 요게 좀 21년생이에요? 다르네. 이렇게 나이로 압박을 20대 와, 20대 25. 중반이네요. 와,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근데 이 나이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네. 정치 고관여층이었어요. 그래요? 네. 몇 살? 한 17, 뭐 이때부터? 저는 16살 때 네. 그때 박근혜 탄핵정국이었거든요. 중3 때. 네. 그때가 진짜 주변 친구들이 너 정치병자냐 할 정도로 아, 고관여층이었고, 정병 걸렸냐 뭐 이런 네, 거? 잠깐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민철 작가님은 여기 보이는 책 1020 극우가 온다라는 책을 쓰셨고, 네. 우리 박태훈 위원장님도 이런 그 청년들의 뭐 혐오 문화 혹은 이른바 요즘 뭐 또 이슈가 된 그 일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내지는 고민 좀 많이 하신 거죠? 네, 사실 네. 제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고 해서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박근혜 퇴진 집회를 같이 나갔었던 대학생 친구가 지금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다거나 그래요? 부정선거를요? 네. 아니면 뭐 윤석열 계엄을 해서 잘못이다가 아니라 실패해서 잘못이다.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요. 아마 민철이도 그래요? 주변에 많을 텐데 그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지? 그래. 왜 그런지 난 이유 좀 알려줘봐요. 일단 왜 그런 거예요? 두 분 뭐 왜라고? 제일 큰 거는 네. 일단 온라인의 모든 공간이 사실 일배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지만 일배화되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일배의 문법, 일배의 문화, 일배의 조롱 잔재가. 이런 것들이 이미 퍼져나갔기 때문에 일배가 뭐 트래픽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배라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는 곳 자체는 줄어든 건 맞죠. 왜냐하면 맞아요. 10년 전쯤에 네. 제가 뉴스도 자주 나오고 뭐 사람들도 뭐 접속자가 몇 명이나 이런 걸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한 5, 6년 사이에는 별로 뉴스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난 서서히 소멸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소멸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일배가 사라지지 못하고 네. 증발을 해버려가지고 공기 중에 퍼졌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세대의 네. 기본 공기 자체가 일배의 농도가 굉장히 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 요즘 친구들이 영일배라고 요즘에 많이 지칭하시던데요. 영일배? 네. 그러니까 지금 10대 그리고 20대 초중반 분들을 영일배라고 지칭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보통 일배에 가입을 하거나 활동을 하진 않았던 세대예요. 근데 자기네들도 모르게 일배 문화를 이렇게 공기 중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이 일배의 문화를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다 말해요. 나는 일배 아니야. 나는 일배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데 말하는 건 다 일배 문화고 일배에서 만들어낸 언어들을 쓰고 있고 일배에서 만든 MC 무현이라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님 조롱하는 그런 문화들을 소비하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영일배라고 정의를 하는 게 맞겠다.
세대라고 이제 지금 정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뭐라 부르냐면 MH 세대로 그래요. MH? 무현 세대. 네, 무현 세대. 근데 이 친구들은 노무현 대통령 사후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게요. 맞아요. 근데 근데 노무현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본 적도 없어요. 네. 교과서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노자만 나와도 웃고 MC 무현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심지어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 왜? 재밌으니까.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게 그러니까 보통 제 세대만 해도 응. 좀 교실 구석에서 게임 좋아하고 좀 인터넷 좋아하고 커뮤니티 좋아하는 애들끼리 좀 소수가 낄낄대면서 웃는 음지 문화거든요. 요즘에는 그 학교 음악 시간 수행 평가 때 MC 무현 노래를 불렀어요. 아니 MC 뭐예요 무현이 그게 MC 뭔데? 무현이라 노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이 유명한 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음절 단위로 쪼개서 그걸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근데 그럼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연설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다. 맞아요. 민주당 진영 너희는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진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줄줄 읊어요 그 친구들은.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 가장 대표적인 MC 무현 노래가 응디시티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응디시티라는 응디시티 왜냐면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응디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사투리로.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거기 주요 내용이 전자권 전환 연설이에요. 네. 작동권. 네. 그러니까 그 지금 10대 아이들이 전자권 연설을 꿰고 있어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요. 아니죠. 그럼 뭐야? 저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을 가지고 왜 굳이 그러니까 수많은 대통령 중에서 왜 노무현 대통령이냐 하면 이 운동권 기성세대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사랑하는 정치인이 노무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이라는 그 권위를 추락시키고 이 사회에 금기처럼 여겨져 있는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조롱하는 것, 여기에 사회의 금기를 깬다는 그 쾌감, 카타르시스를 거기서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더욱 노무현 대통령만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에 만들었던 이런 MC 무현 문화들이 또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 화법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잖아요. 그만큼 노래로 했을 때도 네. 계속해서 문화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봐도 재밌네 하니까 낄낄낄 대고 그게 왜 재미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 아는 이런 상황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런저런 패러디나 이런 게 뭐 재밌을 수도 있죠. 뭐 악의적이든 어쨌든 간에.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위에 뭐 나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막 이거 한다고 해서 이걸 따라하는 게 이게 재밌나? 그게 이제 사실 교실에 문화 권력이 넘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애들이 이제 메이저가 된 거예요. 주류가 되니까 이 주류를 따라가야지 자기도 거기에 웃음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찌됐건 그 정도로 메이저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진영이라고 할까요? 민주진보 진영에 대해서 위선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선을 깨는 자기들은 투사가 되는 거죠. 이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어지는 게 과거 일베에서 추천 버튼이 산업화였고 비추천 버튼이 민주화였어요. 네. 그 올려 기억하시죠? 내려 뭐 이런 거 의미로.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가지는 각각의 아젠더를 가지고 이미 민주화라는 단어를 많이 오염시켜 놓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보면 일단 민주화 운동권 세력을 무조건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저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다는 게 일단 1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고 2차원적으로는 얼마만큼 주류가 됐냐면 그 이번에 노무현 재단에서 문제 삼아서 래퍼 리치기가 공연도 취소하고 사과하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건 벌써 반년도 넘었어요. 저는 그걸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공론화하면 기사에서 안 써주시거든요. 언론사분들이. 그래서 이걸 진짜 기다리고 참다가 노무현 재단에 같이 이 이제 추도식 때 이렇게 공연하는 건 선에 넘었다. 그래서 공론화를 했던 건데 거기서도 보면 그 리치기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첫 번째 순간이 MC 무현 노래 그 응디시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개사해서 불렀어요. 그게 정식으로 발매가 된 앨범이에요? 예, 네. 지금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미친 듯이 유포가 됐고 10대들, 20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빅나티 스윙스 디스 사건 뭐라고요? 이거 너무 그런가요? 빅 아니, 뭔지 지금 몰라서. 그 대중문화의 힙합 씬에서 네, 빅 되게 핫했던 게 빅나티라는 가수 빅나티? 네. 예.
이거 스윙스는 아시죠? 스윙스 압니다. 네, 예. 이 두 분이 이제 갑자기 디스전이 시작이 됐는데 아, 빅나티랑 스윙스의 디스전. 네, 오케이. 여기서 그 리치익이나 이런 래퍼들이 네. 3명이 있어요. 네. 같이 다니는 네. 그 3명이 이 빅나티를 엄청나게 조롱하고 까내리는 노래를 만들면서 더더더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래퍼 리치익이라는 사람이 네. 10대 20대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웃긴 게 래퍼 리치익이 노래를 영상으로 만들면서 꼭 제 영상을 끼워 넣더라고요. 본인? 네. 아, 정미철. 네, 커뮤니케이터.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새끼들은 누구야 이런 막 이런데 이재명 대통령 들어가고 민주당 의원들 들어가고 뭐 저 들어가고 김원준 씨, 뭐 매부쇼 이런 거 들어가면서 네네. 하시고 또 정영재 앵커님도 종종 들어가세요. 제가요? 예. 내가 왜 들어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계시다는. 내가요? 얼마나 예. 많이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진짜 아니야. 왜? 난 내가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들어가? 아니야. 니네 지금 표정을 잘못 집은 것 같아.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1차원적으로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오. 네, 닫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냥 어디까지 제가 이해했던 수준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뭐 페미니즘 관련된 어떤 논란이 좀 우리 사회에 있었잖아요. 네. 2014년, 그때 15년 큰 뭐 역할을 이때쯤에. 하셨죠. 한남 예. 중장님. 예. 그때쯤 있었고, 그다음에 뭐 조국 사태, 네. 그다음에 뭐 인국공 인천국제공항 네. 그 사태 때 또 뭐 부동산 뭐 이 정도쯤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쩌면 크게 실망을 하거나 좀 적대감을 가지거나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반발심 같은 걸로 뭐 더 좀 비난을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럴 수는 난 있다고 보고, 이제 그들은 아마 그런 세력들 내지는 그들이 모여서 뭐 이런저런 불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혹은 뭐 아주 뭐 유머 비슷한 걸로 이제 이렇게 항의하는 뭐 이런 느낌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그보다 훨씬 더 뒤에 그러니까 신진 세대들이 지금 엄청나게 붙은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는 게 사실 이 시작을 따지면 계속 말하는 게 이명박이 노무현이 부러워서인 거예요. 이명박은 노무현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낀 거죠. 아, 네. 이대로 가다가는 저 젊은 세대들까지 다 민주화 운동에 감화받고 네. 바뀔 거니까 저 노무현이라는 상징을 네. 조롱의 대상으로 바꿔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갈라치기를 한 거죠. 시작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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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성부터. 시작은 남성부터. 지금은 뭐 남녀 학생 구분 없어요? 제가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지난 대선 때 김재현 후보가 사퇴를 하면 제가 민주당 선거운동을 처음 해봤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강공원에서 여자애들 둘이 중학생들이었어요. 네. 가면서 찌재명 꺼져! 라고 저한테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10대 중반의 10대 중반의 여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아, 그래요. 그래서 전 그걸 보고 이런 흐름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눈앞에서 당하니까 좀 충격이다. 그럼 지금 현재는 20, 30대 남자랑 여자랑 꽤 많이 이제 성향이 다르잖아. 갈렸다고는 네. 알고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겠네요. 10대가 진짜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교육청 강연을 많이 다녀요. 네. 교사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네. 중학교 교사분들이 고등학교 교사분들한테 네. 자, 지금 중학생들 올라가 봐라. 너네 끝장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등학교 교사분들은 네.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지금 애들 올라가 보세요. 당신들 끝장났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문제가 아니에요. 혐오를 문제라고 생각 안 하니까 네. 혐오 밈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너 그거 혐오야? 라고 해서 혼냈다고 했을 때 네. 어쩌라고요.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애들이 10대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뭐 저를 조롱하든 뭐 누굴 네. 조롱하든 대통령을 조롱하든 네. 그걸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이어 버리니까 네. 애초에 문법 자체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문법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만약에 민주진보 진영이 경각심을 가진다면 진짜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네네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질문 하나 막 이게 조롱하는 문화가 아주 넓게 퍼져 있다고 하면 그 대상이 꼭 정치 진영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서로도 막 조롱하고 연예인도 네. 조롱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거는 뭐랄까 건강한 풍자나 비판이 되지 않는 게 결국 이 혐오와 조롱은 자신들에게도 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었음 청년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자조하는 걸로도 자학적으로. 가고 그리고 같은 커뮤니티에서 놀고 있다가도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 사실 상당히 뭐랄까 어떻게 보면 외롭고 좋지 않은 만인에 대한 조롱이에요. 예, 그렇죠. 누구나 서로 조롱하고 자기 자신도 조롱하고 자기 조롱하고.
그렇죠. 아, 그 특별히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 조롱하거나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건 있죠. 확실하게 있는 게요. 확실해요. 이번에 이제 그 촛불 집회 그리고 광장에 나오셨던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 광장은 이번에 소수자들과의 연대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많은 약자분들이 광장에 올라와서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들을 인스타그램에서는 20대, 20대들이 다 잘라가지고 좌파 평균, 좌파 지능 평균, 뭐 민주당 지지하면 이렇다. 이런 영상들 계속 만들다 보니까 가장 충격적이었던 영상이 20대 여성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민주당을 지지하면 멍청해 보여서 못 사귀겠어요. 지능이 떨어져 보여를 얼굴 까고 인터뷰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여기서는 작업이 거의 완료되고 있고 그러면서 약자에 대한 공격도 굉장히 강해지고 그리고 뭐 아티스트는 말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탄핵 찬성을 했던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엄청나게 테러를 당하면서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집단 테러를 받고 입을 다물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게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예. 말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요즘 애들 웹툰 진짜 많이 보잖아요. 저도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박태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박태준 유니버스라고 할 정도로 엄청 거대한 웹툰 작가? 네, 작가가 계신데 네. 거기 웹툰 중에 보면 전라도 그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막 이런 대사를 대놓고 해요. 네, 대놓고 해요. 이게 옛날에 그랬으면 한 10년 전에 만약에 그랬으면 그건 이제 난리가 났겠죠. 끝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지금은 논란도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아, 이 박태준이라는 작가가 외모지상주의 뭐 예. 이런 거 쓴 작가예요? 이분은 지금 가장 커요. 왜냐면 핫해요? 박태준 만화 회사까지 만들어가지고 아. 이제는 플랫폼이 되셔가지고 네이버 웹툰 상위 웹툰들이 거의 다 박태준 만화 회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고 이미 박태준 씨가 직접 그리기보다는 이 박태준 만화 회사에서 원래 했던 게 학원물,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그런 뭐 문화들,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이 좋아하는 웹툰들 정말 많이 그리는 사람인데 그런 만화 회사들에서 만들어내는 웹툰들의 뭐 전라도 비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옛날에 거죠. 그 비슷한 거 뭐 예를 들면 외모 비하한다, 뭐 지역 비하한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얘기하다가 너 지금 외모 비하, 너 지금 지역 비하하는 건 이걸 막 놀래갖고 아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 아예 어쩌라고 뭐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너무 그런가? 보통 뭐라고 했냐면 이미 외모가 비하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그냥 뭐 다들 개그 콘서트 하는 거예요. 네. 네 외모가 이미 비하인데 나 그냥 팩트 체크한 거다. 그냥 전혀 그런 거에 문제의식을 안 가지니까 이거를 같은 전장이라고 보고 하면 애초에 대화가 안 되고 싸움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사실 이게 웃긴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최근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일배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일배가 아니고요. 저희는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웃겨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왜 문제예요? 라고 하는 10대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가 아니래.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서 더 문제인 거거든요. 이런 거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그 책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악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악마가 일단 웃겨라. 사람들은 웃긴 걸 좋아하고 웃긴 거에서 중요한 것을 잊게 만들어라. 근데 사실 이런 외모 비하, 호남 혐오, 여성 혐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간의 존엄을 다루는 거니까. 근데 네. 그거를 그냥 웃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뭐 20대는 물론이고 10대에서는 거의 뭐 메이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거의 문화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되게 소수도 아니고 네. 대부분의 메이저 문화라는 네. 거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인스타그램이고 인스타그램은 이제 메타 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를 소유하잖아요. 네. 메타 코리아는 그 어떤 것도 규제하지 않아요. 뭐 표현의 자유랍시고 어떠한 영상들이 올라와도 냅둬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정치 뉴스나 사회를 접하는 곳이 인스타그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이런 그 큰 매거진들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들을 유력 언론사들에서 인수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뉴스를 접하는 거예요.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카드 뉴스를 전하는데 월 8천만의 조회수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 8천만? 팔로워가 7.7만인데요. 조선일보 팔로워가 2만 명이에요. 그리고 자유대학 윤어게인 단체 팔로워가 10만 명이에요. 다 카드 뉴스를 올리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는 조선일보도 저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중요한 건 네. 여기는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게 아예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그냥 제 맘대로 헤드라인을 쓸 수 있고 그들도 헤드라인 맘대로 쓸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레거시가 최소한 가지고 있었던 그 저널리즘에 대한 그 의식들이 없는 판에서 되게 많은 청년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10대들이 뭐 더 나아가서는 뭐 혐오나 뭐가 문제야 네네네. 부터 해석한 그런 문화를 주류로 가지게 되는 거죠. 이른바 문화전쟁 같은 데서 완전 패배를 한 거네. 특히 이제 젊은 1, 20대에서는. 지금 완전히 패배하고 있어서 말을 덧붙일 정도가 없을 정도로 패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들이 어떤지 지금 모르니까. 네. 저도 이제 오늘 다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우리 최윤경 기자도 모르시고. 예. 그럼 부모님들도 집에 뭐 10대 청소년 있는 집에서 이런 걸 잘 모르시겠구나. 제가 이제 일베 폐쇄 운동하고 나서 전국에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요. 네. 제일 많이 불러주는 데가 학부모 단체, 아. 여성 단체 이런 데에서 우리 아들이 왜 이러죠? 맞아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학부모분들은 아세요. 학부모들, 그래요? 네.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진짜 이미 겪고 있고 사실 이미 10년 뒤 정치가 다 그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네. 이제 은퇴하실 때 되면 우리 큰일 난다니까요. 은퇴 안 은퇴 합니다. 안 합니다. 왜 왜 나를 나를 은퇴하시면 안 돼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갑자기 은퇴를 시키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막 그렇구나. 제가 뭐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나갔을 때나 이럴 때 Q&A 시간이 있었어요. 현장 결선에서. 네. 근데 그러면 보통 제가 후보였으니까 후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갑자기 상담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애는,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계속 현장에서 느끼는 건 학부모분들, 교사분들은 너무 뼈저리게 이걸 깨닫고 계시고 피부에 느끼고 계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네. 다들 인스타그램을 직접 안 하시거든요. 보통. 그렇죠. 인스타그램은 비서관들이 그냥 하고 네. 페이스북 보통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얼마나 조롱당하고 있는지 난 인스타 네. 가끔 들어가는데 그거 못 보겠던데. 다 그게 그 세계관이 다 예. 있어요. 네, 알고리즘이 네, 예. 알고리즘이. 맨날 난 걸그룹 나오고. 뭐 전환길 TV 보시는 분이 여기 보시지 않잖아요. 예. 그래요. 아니 근데 네. 인스타가 제일 큰 건 맞아요. 뭐 틱톡이라든지 인스타, 틱톡 그렇게 스레드라든지 제일 많이 뭔가 보죠. 다른 스레드는 작아요. 스레드는 작은데 뭐 인스타가 아무래도 청년들한테는 요즘 그 카톡도 잘 안 쓰잖아요. 네. 단체 톡보다는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DM에서 뭐 단체 DM방 만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릴스 보내기 쉬워요. 릴스가 이제 유튜브 쇼츠 같은 네, 건데 네. 정치 릴스 보내기 너무 쉬워요. 그냥 넘기다가 보면 단체 DM방에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낄낄끼대면서 뭐 욕하고 뭐 하든 아니면 어떤 애가 야 우리나라 진짜 망하고 있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나라 중국화되고 있다니까 얘기하면 그런가? 하면서 점점 스며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어찌됐건 이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세계관을 하나 구성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으려 한다. 우리나라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진영이 우리나라 친일파다.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리고 반미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세계관이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가짜 뉴스는 그 입맛에 맞는 걸 일단 만들어요. 그럼 민철이 같은 친구가 그걸 가짜뉴스를 바로잡으려고 올리죠. 근데 이미 어떻게 해요? 가짜뉴스는 다 퍼져서 돌고 돌아서 제 친구들한테도 가가지고 이제 야 봐봐 중국 공산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걸로 노래 만들고 그리고 인터넷 방송 이런 것도 엄청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아니 지금 일베 폐쇄해봐야 소용도 없네.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일베 폐쇄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배포되는 것들을 막는 그 어떤 방어 장치도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플랫폼을 규제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미 유럽이나 이런 극우 정치가 막 한 번 휩쓸고 지나간 네. 곳에는 플랫폼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하나 관리한다고 쳐봐요. 그럼 그 건물의 화재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안 하면 처벌받잖아요. 근데 지금 커뮤니티들은 이미 불이 건물에 타고 있는데 소화기를 안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훈 위원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베 폐쇄는 일종의 어그로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언용이죠.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너무 느끼는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가장 직관적으로 알려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일베 폐쇄 단어에 들어있는 거고 상징적으로. 네, 맞아요. 저희는 상징이죠. 너무 감동이었던 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5월 23일 기점으로 네. 일베 폐쇄 민원 운동을 이렇게
시작하셨고 제가 그걸 열심히 공론화했어요. 바로 다음 날에 대통령이 맞아. 아침에 네네네네. 일베 폐쇄를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고 또 일단 부분은 이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구나. 네네. 그러면 일베 폐쇄라는 것들은 선언적 의미고 그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뭐 커뮤니티들의 최소한 로그인제를 도입한다든지 네. 뭐 이러한 이제 이 커뮤니티나 SNS가 규제 영역으로 최소한 정말 작은 규제라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으로는 DC 인사이드가 로그인제를 실시하게 되면 네. 지금은 VPN을 사용하면 IP를 바꾸면 아예 경찰 수사가 안 돼요. 완전히 치외법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DC 인사이드가 굉장히 혐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 DC 인사이드가 얼마 전에 지금까지는 뭐 서버가 베트남에 있다, 동남아에 있다 핑계 대면서 한국의 이런 모든 법망을 피해 왔어요. 이번에 한국이 보유한 사모펀드에 2천억이 매각됐거든요. 뭐 언제까지 이들은 그냥 치외법권 냅두고 있는 건가요? 매각됐어요? 네. 그 창업자 한 명이에요. 김유식. 예. 그러니까 그 사이트가 그러면 이제는 정말 사모펀드라는 이권 개입도 생겼고 하니까 그럼 이제 가서 당당히 얘기하는 거죠. 로그인제라도 실시해서 우리 경찰들이 수사할 수 있게 해서 표현의 자유가 책임지는 자유로도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요 정도의 이제 실무적인 논의들이 이제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저나 민철이가 얘기하다 보면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도 훌륭한 키보드 워리어고 SNS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대단하신 때문에 분이에요.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셔서 예를 들면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 대림동 협중 시위를 자유대학 친구들이 명동이나 이런 데서 막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문제가 돼서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처벌할 방법 마련해라라고 했더니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혐오 발언이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법령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라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네. 근데 반년이 지나도록 지금 국회는 움직이질 않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일베를 예를 들어 상징적으로라도 이제 폐쇄했다 치고, 근데 인스타나 뭐 페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될 거 아니에요? 해외 법인이기 거기는 때문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그 뭐 어떻게 거기서 계속 그럼 애들은 활동하고 이상한 저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네. 끊임없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텔레그램이 약간 수사 협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왜냐하면 너무 엠번방이나 뭐 박사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문제가 되니까 텔레그램을 우리 정부에서 압박해서 수사 협조를 해서 아까 민철이가 말한 것처럼 메타나 이런 데는 정보를 안 넘겨주는데 텔레그램은 이제 넘겨준단 말이죠. 사실 다른 모든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면 우리나라 경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과제로 있고 그리고 항상 이 혐오 표현 문제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고위층이나 정치인 같은 사회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이 했을 때 그게 대중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온라인에 어디 구석탱이에서 할 때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발화하는 순간 완전 대중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발언을 우리는 지금 처벌할 근거도 없고 처벌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잡아야지 일벌백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책에 써놨는데 그 알고리즘 중립위원회라든지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같은 것들은 충분히 만들어볼 만해요. 이번에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 난 허위 사실이나 뭐 모욕성 이런 그 정보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그 정보들을 차단할 책임이 플랫폼으로 가요. 그래서 플랫폼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뭐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호주도 마찬가지로 SNS 뭐 금지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플랫폼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는 거지 뭐 그런 사용자들에게 뭐 처벌한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이런 것처럼 뭐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는 굉장히 최소한의 해법이라고 저는 제시를 해요. 이게 민관 거버넌스로 해서 이제 민간의 그런 전문가들 오고 또 기업에서는 매 분기마다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게시물들을 걸러냈고 이런 가이드는 가지고 있습니다를 보고하고 그러면 뭐 시민단체부터 다양한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 덧붙이고 이거에 대해서 사회에서 공론화해서 논의하고 요 정도는 되어야 앞으로 가지 지금 이대로 뭐 표현의 자유니까 냅두고 해외 법률이나 냅두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뭐 그런 실제적인 수사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해외 법인에 다 넘겨버리고 대한민국 손 떼자
완전히 그냥 여기를 그냥 무법한 천지로 냅두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네네, 여기에 네네. 대해서는 되게 기준을 두고 글로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논의를 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 관련된 네. 법령과 이 사례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아요. 유럽에 DSA도 있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중선동죄라던가 영국에도 혐오 표현 관련해서 처벌하는 기준들이 있고 이미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린 그 중에 네. 좋은 것만 쓰면 돼요. 근데 좀 그럴 수는 있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치적으로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생각에는 야, 니네 저 옛날 팟캐스트에서는 그렇게 혐오 표현들 막 저 하고 음모론으로 가짜 뉴스 막 퍼뜨리고 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왜 이쪽만 그렇게 공격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둘 다 처벌하면 되죠. 네, 지금 채팅이 막 올라오는데 그러면 극자는 뭐 안 하냐? 기준을 세우면 동일한 기준대로 사회는 굴러가는 거잖아요.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왜 쟤는 안 해? 그러니까 초딩식 논리 나오는 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여의도 정치인들이 나오는 게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쟤한테도 뭐라 그래? 이게 채팅에서 나오는 건데 동일한 기준을 가게 되면 극우 커뮤니티든 극자 커뮤니티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도 동일한 기준 가지고 처벌받게 되고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규제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열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네. 민주 진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자정이 되죠. 예를 들면 누가 무슨 잘못된 발언을 했거나 이랬으면 민주 진영 안에서 아 이런 발언은 좀 아니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자정이 되는 편이잖아요. 근데 가정되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그들은 안 된다고 볼 테니까 안 된다고. 판단석 네. 뭐 판단의 네.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일한 기준이라고 하지만 그 동일한 기준이 정말 동일하게 뭐 자료젠들 이렇게 하긴 매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탄압을 혹은 이제 거기에 제약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야 니네들이 뭐 부정선거 얘기할 때는 다 뭐 옳은 얘기고 독립운동할 때처럼 얘기하더니 네. 우리가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냐 이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굉장히 뭐 혐오적인 표현도 사실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네. 거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우리가 하니까 갑자기 때려잡는다고 하니 네. 뭐 이런 이제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다. 가질 수 있죠. 예.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가장 앞장서서 비판하고 민주 진영 안에서 그런 것들은 사라져야 된다. 네네네. 얘기했었던 입장이라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는 있으나 당연히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려면 네. 사실 공론장에서 바지 내리고 똥 싸는 일은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가장 극단적인 그런 네, 행동들은 그쵸. 어느 쪽이 됐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거나 누군가를 그냥 정말 혐오하기 위한 혐오를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뭐 패러디도 아니고 네. 뭐 이러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여튼 양쪽의 불만들은 뭐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야, 일베 폐쇄를 원래 여쭤보려고 이제 두 분 모셨는데 이거 일베 폐쇄 정도의 문제가 아닌 정말 훨씬 더 큰 문제가 맞아요. 예.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더 나이가 드는 뭐 5년 10년 후가 되면 상당히 이 사회 갈등이나 아니면 이렇게 대화 자체가 세대별로 많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이 힘들어요? 힘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거는 우리가 저 태극기 들고 있는 할아버지들을 보면 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해? 네. 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 10대 아이들은 우리 세대와 40, 50대를 보면서 네. 저기는 왜 저렇게 생각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는 뭐 극단화된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 논의하는 건데 네. 거기에서 뭐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 네. 라는 식보다는 같이 그럼 이 공론장에 뛰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얘기를 나눠야지 자꾸 막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하면서 자꾸 아스팔트로 나가가지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속해서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리고 뭐 경찰이 수사해서 법원에서 구속되니까 또 표현의 자유 탄압한다고 뭐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들에게도 안 좋고 우리 사회에도 안 좋기 때문에 이 공론의 장으로 들어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와, 이거 굉장히 큰 문제네요, 진짜. 근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부터 네. 그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문제라서 그러네. 이거는 진짜 심도 깊게 토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토론할 사람이 별로 국회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예, 저희 오직 믿고 있는 건 네. 청와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예요? 이게 대통령이 이 문제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걸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네. 대통령이 추구하는 중도 실용이 사실 지금 이런 뭐랄까요 친구들 입장에서 갖고 있는 이 극우적 세계관 네. 이거를 피해가면서 어. 그 친구들이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안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전에도 얘기하시던데 소득 불평등이라던가 네. 아니면 최근에 나오던데 사실 제조업 일자리가 엄청 줄고 있거든요. 지금 네. 우리 현실에서. 예. 그런 문제들이 사실 청년들의 미래와 일자리와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를 착착착 해나가면서 동시에 이제 이 공론장에서 무너져 내려버린 이런 가치들을 지키는 것,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좀 뭐 이렇게 막 큰 채널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런 거에 크게 관심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정치적 이 관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시니까 저희라도 한번 열심히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영진 앵커님이 네. 그 이쪽 계열에서는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이쪽 계열은 뭐예요? 이쪽은 어디고 빛은 뭐였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네. 근데 아직은 좀 효용 가치가 있을까요? 아우 충분히 충분하죠. 있습니다. 일단 네. 저희를 은퇴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저희 또 다음에 불러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빨개지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러나 지난 1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헛되지 생각이 않습니다. 맞아요. 예. 대단히 못 고맙습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저 지금 뭐 어디에 빛과 소금? 또 뭐 우리끼리 용어가 있어요? 있으니까 최유경 기자는 빠져 네, 계시고. 네. 과 채무라고 예. 하시네요. 자, 하여튼 오늘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두 분 눈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건조한 눈 핸드폰 많이 보시고 또 태블릿 맞습니다. 많이 보시니까 예. 그럴 때 오메가 스타와 함께 하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오메가 스타 최대 50% 할인 이벤트 지금 하고 있고요. 여름이라고 눈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밤 늦게까지 모니터 보시는 분들,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때문에 눈 건강은 매우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험한 눈 건강 비린내 제로 오메가스타 오메가3 오메가스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혈행 그리고 혈중 중성 지질 건조한 눈 케어에 가장 좋은 오메가3 이 오메가3도 아무 오메가3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오메가3만 골라서 쓰는 오메가스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만나실 수 있고요. 우리 젊은 청년분들 앞으로도 자주 만나면서 저도 이 젊은 감각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